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3월 14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네, 두 번째 목요일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3, 6, 9, 12 이렇게 선물 옵션 동시만기고 선물에는 지수 선물 있고 주식 선물 있고 그리고 옵션에도 지수 옵션이 있고 종목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물하고 옵션, 예전에는 지수 파생 상품만 있었거든요. 96년에 아마 주가지수 선물이 도입되고 97년에 주가지수 옵션이 아마 도입이 됐을 건데 그 이후로 지금은 주식 선물, 주식 옵션까지 다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동시만기 그리고 세 가지 파생 상품이 만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트리플 위칭 데이 뭐 이러다가 지금은 네 개 주식 옵션 지수 선물 지수 옵션 그 다음에 주식 선물 주식 옵션 이렇게 되면서 네 마녀의 날 해가지고 쿼더러플 위칭 데이라고 요즘은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아마 세 번째 금요일이 이렇게 파생 상품 동시만기가 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제 또 많은 훈훈한 댓글들 남겨주셨고요. 갑자기 형님 동생 조카 뭐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이가 그리고 친구도 생겼네요. 친구. 세익 친구는 어떠신지요? 라고도 해놓으셨고 박세익 삼촌 조카도 생겼습니다. 조카도 생겼고 아무튼 누나들도 많이 생겼고 형님 동생 조카 많이 생겨서 저희 아버지 그 조남이 명자 문자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 톡이 명문가예요. 명문가. 그래서 이 우리 댓글을 보면서 제가 채슬리 명가 이제 뭐 다 뭐 가족 아닙니까, 그죠? 친구도 되고 그래서 우리 매일 같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루의 일상이 됐다. 주말에 없는 게 아쉽다. 이런 표현까지 해주실 정도면 예전에 제가 서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옛날에 펜팔이라고 했는데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거의 가족이다. 그죠? 매일 얼굴 보면 가족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채슬리 명가 어떻습니까? 채슬리 명가. 우리는 잠시 그런 기분 좋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빠르게 기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에서 가져왔고요. 이 AI가 신문을 읽다 보니까 정말 AI가 이 발전하는 속도가 진짜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번 기사는 정말 미친지 AI 로봇 피규어 01에 전 세계 충격이다라고 하는데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가 협력해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13일 공개됐는데요. 사람이 묻는 질문을 정확히 알아듣고 답변한 뒤에 움직이는 모습에 전 세계 네티즌들이 영화 터미네이터가 현실화할 날이 멀지 않았다면서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피규어가 이날 공식 유튜브 채널에 자사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 01에 AI를 탑재한 모습을 촬영해서 올렸고요. 영상을 보면 피규어 01은 시각을 통한 물체 인식이 가능하고요. 지금 뭐가 보이냐고 물으니까 테이블 중앙에 있는 접시 위에 올려진 빨간 사과가 보인다고 답하면서 그리고 당신은 테이블 위에 손을 얹고 가까이 서 있다고 상세히 설명을 했고요.
이어서 뭐 좀 먹어도 되냐고 묻자 물론이라고 대답하면서 사과를 집어서 건넸다고 합니다. 또 바구니에 든 쓰레기를 피규어 앞으로 쏟아부으면서 이 쓰레기를 줍는 동안 왜 방금 그 행동을 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사과가 식탁에서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먹거리이기 때문에 제공했다고 설명했고, 쓰레기 주우면서도 이게 동시에 또 다른 걸 할 수 있나 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밖에도 지금 보면 앞에 있는 그릇들이 다음 어디로 옮겨야 할 것 같냐고 물으니까 건조대에 들어갈 것 같다고 답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건조대에 넣어줄 수 있냐고 물으니까 물론이라면서 앞에 놓인 컵과 접시를 건조대로 옮겼다고 하네요. 피규어의 설립자이자 CEO인 브렛 에드코그가 이날 트위터에 오픈 AI는 시각적 추론 및 언어 이해를 제공하고 피규어의 신경망은 민첩한 로봇의 동작을 보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영상의 네티즌들이 정말 충격적이다. 미래를 배경으로 한 영화의 광고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정말 미친 짓에 가깝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고 하고요. 이 피규어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테슬라 출신 엔지니어들이 2022년 설립한 로봇 스타트업으로 이날 영상을 통해 공개한 피규어 공일은 지난해 3월 첫 선을 보였다고 하네요. 앞서 피규어 AI는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인텔 등으로부터 6억 7,500만 달러, 약 한화로 한 8,900억 원 대규모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고요. 설립 3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출신이라고 하니까 그런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했는데 여기 엔지니어들이 나와가지고 또 회사 차리고 그랬나? 뭐 그런 사실 우려도 됩니다. 근데 요 영상을 제가 보니까요, 이 기사에 피규어의 공개 유튜브 영상이 나오는데 그 영화 패신저스라고 혹시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건데 그 영화에 그 주인공 분들 제가 연예인들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요한 뭐 누구랑 뭐 그 하여튼 주인공 나오고 그죠? 거기서 우주선을 타고 가는데 한 70년 걸려서 가는데 그 수면 상태로 캡슐에 들어가 있다가 우연히 그 남자 주인공이 잠을 깨가지고 그죠? 나오게 되고 앞으로 혼자서 그 한 50년을 한 70년 더 가야 되는데 그 깨어있는 상태로 가게 되면 늙어 죽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주 아름다운 미녀의 캡슐을 고의적으로 오작동을 만들게 해서 깨어나게 만들죠. 그러고 나서 그 우주선 안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바텐더에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반가워 해가지고 가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여기가 어떤 상황이냐 막 한참 묻다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 바텐더의 이 상체 흉상처럼 상체까지만 사람이고 밑에가 보니까 로봇이었던 거죠. 그 안에도 다 결국은 로봇이었는데 그 굉장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면서 이제 뭐 물론 이제 터미네이터 같은 상황도 있지만 그런 패신저스 영화에 나왔던 그런 바텐더와 같은 그런 로봇이 조만간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로봇 스스로가 나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악당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악당들이 또 로봇을 이용할 거잖아요. 이용하면서 굉장히 공격형 로봇을 틀림없이 만들 거고 이 AI의 그 알고리즘에다가 온갖 그죠 또 나쁜 것을 많이 또 입력을 하면서 그게 이제 걱정인 거죠. 결국은 다 사람이 문제인 건데. 네. 자, 일단 그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 다음 기사 읽다 보면 악당들이 많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수도권의 땅 다 팔려고 내놨다. 돈줄 마른 건설사 초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 좀 전에 그 패신저 영화 제가 미국 영화 중에 이 미래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영화들도 패신저스는 그렇게 많이 옛날에 인터스텔라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지만 저도 영화관에서 본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봤던가 뭐 오신 이런 데서 본 것 같은데요. 보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창의적이잖아요. 그 우리 미래를 그렇게 상상을 했다는 그 값어치가 그 영화에 많이 녹아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그 패신저스 안에 그 우주선에 여러 가지 보면 하나하나가 야, 어떻게 저런 디자인을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캡슐부터 그 통로 그리고 벽이라든지 뭐 문, 자동문 등등 보면 그 디자인이 야, 어떻게 저런 디자인을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저런 디자인들을 어떻게 다 고안을 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우리 미래에 대한 그 상상력이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미래 영화를 많이 보는데 아바타 이런 데서부터 보면 이 홀로그램과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그냥 여기 공간에다가 PC 같은 걸 확 띄워 놓고 손짓만으로도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미래 영화를 보면 꽤 그래도 주식을 투자하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누가 먼저 빨리 그림을 그리고요. 그 그림을 가지고 시장에다가 내가 이 주식을 샀는데 앞으로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아서 나는 이 주식을 산다.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고 그게 사람들의 동의가 얻어지면 확산이 되면서 주가가 시세가 나게 되고요. 그 시세가 난 주가가 나중에 결국은 그 상상력처럼 뭔가 구체화되고 실제로 이제 돈을 벌게 되면 그러면 그게 이제 내러티브에서 넘버로 넘어가면서 주식이 더더욱 탄력을 받고 기업도 성장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습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영화를 보시더라도 뭐 괴기 영화 저는 그런 거 안 봅니다. 뭐 무서운 영화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전혀 안 보고 미래 영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자, 다시 부동산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광주 광역시에 기반을 둔 중견 건설사는 지난해 말부터 전남 목포시 아파트 신축 공사 260가구를 중단했네요. 미분양에 따른 유동성 고갈로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서 하도급 업체가 줄줄이 떠났기 때문이고요. 은행에 추가 자금을 요청했지만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는 8월 입주 예정이지만 아직 골조 공사도 끝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근 2년간 지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와 6만 가구를 웃도는 미분양 주택 그리고 공사비 급등 이것도 문제죠 지금. 그리고 고금리 지속 등으로 건설사들이 한계 상황을 맞고 있는데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3분기까지 유효
신용 등급을 부여한 상위 20개의 건설사의 개발 사업과 재건축 정비 사업을 포함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발 채무 총액이 3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미수금은 31조 4천억 정도로 22년보다 25.4%나 증가를 했습니다. 시공능력 평가 50대 건설사 중 14곳은 부채 비율이 200%를 웃돈다고 하고요. 50에서 200위권 중견 건설사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 지난달 법정 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는 새천년 종합건설 이런 데도 있었네요. 105위고요. 선원건설 122 등 7곳이나 되네요. 자, 폐업하는 건설사도 급증을 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건설사 폐업 신고가 704건이나 되네요. 종합건설사가 83건이고요. 전문건설사가 621건이나 되네요. 지난해 건설사 폐업이 581건으로 2005년도에 그때 629건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이상하네요. 2005년이면 그때 부동산 시장이 엄청 핫할 때거든요. 글로벌하게 부동산 시장이 너무 핫해가지고 2006년 상반기까지 부동산이 좋다가 미국부터 이제 꺾어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2005년 한창 좋을 때 그때도 폐업이 629건이나 됐었군요. 내수 경기의 버팀목인 건설산업 기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조주현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님이 PF 시장 연착륙 유도와 유동성 공급으로 건설 산업을 살려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한 경남 김해시의 이안 센트럴폴의 장류 아파트 입구에는 장기간 유치권 현수막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50여 개 협력업체는 시공사 대우산업개발의 법정 관리로 1년 넘게 지금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네요. 최근 2년간 미분양 증가, 그리고 공사비 급등,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고금리 같은 악재가 쏟아져서 건설업계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네. 주요 건설사 미수금이 2020년에 18조 7천억이었는데 21년에 19조 9천억, 작년에 25조, 그리고 올해 21년에 25조고 작년이 31조 이렇게 급등하고 있네요. 네, 이게 또 코로나 때는 이 천재지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든 유동성 공급을 많이 해줬다가 22년, 23년 넘어가면서 그죠? 그 지원은 이제 뭐 중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영향을 또 준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전국 미분양 주택이 63,755 가구고 지난 1월보다 또 2% 또 증가했네요. 지난해 3월부터 지금 9개월 연속 줄어들던 미분양이 12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뒤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의 미분양 증가세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네요. 보통은 이제 분양 먼저 하고 그죠? 착공에 들어가는데 이미 다 준공을 했는데도 미분양이 되면 그 부분이 건설사한테는 아마 직격탄이 될 거고요. 자, 미분양이 늘어나면 유동성의 타격이 불가피해서 중대형 건설사의 연쇄 부실이 현실화될 수가 있고요.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건설사가 급증을 하고 있고 2, 3년 뒤에 주택 공급 부족으로 아파트 값이 또 급등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이 건설 쪽이 보면 1차 업체가
수주를 따오고 그 다음에 이 하도급 업체들한테 1차, 2차 막 이렇게 마진만 남기고 그래 밑에다가 네가 쥐어줄래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좋아지면 이 밑에 하도급 업체들부터 줄줄이 이제 돈을 못 받으면서 밑에가 줄줄이 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돈줄 마른 건설사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데 이 건설사들이 채무 축소와 자금 조달에 지금 안간 힘을 쓰고 있고요. 신세계 건설은 사모사채 2천억 원을 발행, 그리고 레저사업 부문을 매각하면서 한숨을 돌렸고요. SGC 이테크 건설은 800억 원 규모의 채무증권을 발행을 했고요. 동부건설도 해외 현장 공사 대금과 준공 현장 수금, 대여금 회수로 3천억 원을 긴급 확보를 했네요. 그나마 이 재계 순위가 뭐 한 30위권 내에 있는 데는 아무래도 뭐 모회사들이 직업 보증도 하고 하면서 돈을 조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밑에가 문제죠. 자, 하지만 PF 우발 채무 리스크 확산 속에 고금리 조달에 따른 건설사의 차입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고요. 업계에 따르면 올해 1, 2월 전국에서 새롭게 대출이 실행된 부동산 PF건은 7건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그나마 기존에 있던 대출을 차환하기 위한 PF 대출이 또 그중에 절반이고요. 신규 공급을 위한 대출은 손에 꼽는다고 합니다. 한 대형 건설사의 임원은 올해는 신규 사업을 최대한 자제하자는 방침이라면서 금융회사에서 대형사는 대출이 될 것이란 얘기를 들었지만 금리 부담이 크고 시장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건설사는 사업 축소와 재조정에 지금 나서고 있고요. 중견건설사 A사는 지난해 수도권 토지를 모두 매물로 내놨다고 합니다. PF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서 아파트 용지 처분에 나선 거고요. 회사 관계자는 연장하는 브릿지론 금리가 연 10%를 훌쩍 넘는다고 하네요.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손절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가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영업이익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한 15%만 넘어가도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건설사들의 이 브릿지론 금리가 10%나 넘으니까 연 10%를 이자로만 날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마진이 남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일해가지고 은행에 갖다 주는 격이 되고 그나마 살아남으면 다행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추진을 안 하네 보니까 그냥 갖고 있는 땅 다 팔아버려라 그러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다주택자 세제 완화 같은 수요 진작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데 이진 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서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장도 등록 임대사업 유형에 아파트를 포함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부동산 정책도 부동산에 대한 이 업앤다운이 좀 심하기는 하더라도 좀 일관성이 있으면 좋은데 정권이 바뀌거나 이럴 때마다 또 뭐 확 바뀌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정책에 대한 이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건데 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보니까 더더욱 좀 악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악당들 얘기가 나옵니다. 알박기로 150배 폭리, 기획부동산 세무조사.
국세청이 13일 서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를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형태를 근절하기 위해서 96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발표했고요. 은퇴 계층의 노후 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및 알박기 투기 후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부동산이란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왜 악당인지 나옵니다. 수법이 나오죠. 수법.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에 과장, 허위 광고를 통해서 수십 명에게 또는 수백 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하는 등 투기를 일삼는 법인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은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탈세하는 기획부동산, 그리고 개발지역 알박기로 폭리를 취한 후에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 양도차익 무신고 및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무허가 건물 투기 혐의자, 부실법인, 무자격자 끼워넣기를 통한 악의적 탈루 혐의자 등이고요. 국세청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팔면서 서민들에게 투자를 유도해 큰 피해를 주는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 토지 등을 취득한 뒤에 알박기를 통해서 시행사로부터 명도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았지만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탈루 혐의자도 포함되네요. 이들은 시행사가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해서 매입 가격의 최대 150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혐의를 또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 관찰해서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특히 기획부동산사는 확정 전에 보전, 압류 등을 통해서 조세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나마 좀 전화가 뜸한데 예전에는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항상 뭐 모르는 전화 받아보면 어디 평택부터 해가지고 어디 거기 땅 사라고 전화 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주식시장하고도 거의 비슷한 행태가 많습니다. 지금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팔면서라고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말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은 그 뭐 평당 한 5,000원, 뭐 만원, 뭐 2,000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0,000평 사가지고 그걸 갖다가 잘게 쪼개서 평당 5,000원에 산 걸 평당 한 5만 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스토리를 갖다 붙이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돼서 개발되면 북한하고 뭐가 대북 관계가 좋아지면 그쪽으로 뭐 도로가 날 수가 있어서 그거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나한테까지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전화해가지고 이 땅 사면 대박 날 겁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신문 1면에 보면 밑에 어디 속초나 강릉 수익형 호텔 뭐 연 12% 보장. 연 12% 그것도 코로나 전에 금리가 되게 낮을 때였으니까요. 그렇게 금리 낮을 때 뭐 연 12% 보장하고 나중에 시세 차익도 남길 수 있는 걸 왜 광고까지 하면서 투자자 모집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기획형 부동산이 됐든 주식에 이 종목 제가 곧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면 뭐 알려드립니다. 부터 해서 또 요즘은 그런 걸 지나서
마치 재능 기부하는 것처럼, 재능 기부하는 것처럼 여기 오시면 종목 알려드립니다.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수법이 사실 똑같습니다. 그런 종목들 안 봐도 뭐 뻔한데요. 거래 잘 안 되는 조그만 주식들 다 추천할 게 뻔하고요. 마치 개발이 가능성이 없는 땅을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네들이 그 거래가 안 되는 주식 사놓고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해서 사게 만드는 게 이 기획부동산이 해먹는 방법하고 똑같은 겁니다. 주식시장에도. 네. 타짜 영화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평경장이 화투판에 아무도 믿지 마라. 네, 악당들이 많다. 네, 악당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뒤흔든 값싼 중국산 공세 참다 못한 미국이 초강수라고 돼 있는데, 자, 중국 덤핑 수출에 미국, EU, 인도 관세 장벽을 높인다고 합니다. 중국이 자국 경기 침체로 인한 잉여 생산품을 저가 수출로 밀어내자 주요 국가들이 맞대응에 나섰고요. 미국과 EU는 중국 정부가 세계 무역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추가 관세 부과에 착수를 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국가안보를 근거로 들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 목소리로 중국산 제품 규제를 서두르고 있고요. 뉴욕타임즈는 중국의 수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네요. 중국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2월 중국의 수출액이, 자, 우리나라 수출액 이런 거는 많이 보셨고요. 그죠? 자, 중국의 수출액이 5,280억 달러, 약 702조입니다. 702조로. 그리고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7.1%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무역 흑자는 얼마나냐면요. 1251억 6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뭘 많이 팔았냐? 선박이 59.9%, 자동차 22.1% 등이 수출 증가세를 주도한 가운데 가전제품 38.6%, 휴대전화도 12.8% 이렇게 두 자릿수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은 2016년 이후에 처음으로 연간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최근에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고요. 내수경기 부진으로 남아도는 상품이 헐값에 밀려 나오고 있었다. 디플레이션과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중국산 제품의 수출 가격 지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중국이 그동안 진출하지 못한 자동차와 고부가가치 선박 등의 수출도 늘어나고 있고요. 승용차 시장정보연석회에 따르면 지난해 승용전기차 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인 PHEV 등의 수출 대수가 전년에 비해서 무려 68.5%나 증가했네요. 야, 103만 6천 대로 처음으로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100만 대 이상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EV랑 PHEV만. 지난해 중국 국유 중국 선박공업그룹은 모든 주요 글로벌 조선 지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고요. 주요 조선사의 이익이 259억 위안, 약 4조 7천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도 131.7%나 증가를 했네요. 미국은 지난 1월부터 중국산 철강에다가 12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응 조치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웬디 커틀러 미국 아시아 서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중국 산업은 세금 공제, 저렴한 에너지 등의 형태로 많은 국가 지원을 받았다면서
이런 유형의 시스템은 과잉 생산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미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제3국 공장을 통한 중국 기업 상품의 유입에도 제동을 걸 방침인데 미 정부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관세를 피해서 멕시코 등을 거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종 조립 지역과 상관없는 중국산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한 중국산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데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최근에 미국 철강노조 등 5개 노조로부터 해양, 물류, 조선 부문에서 중국의 부조리한 정책 관행을 조사해달라는 청원서를 받았고요. 외국 정부가 미국의 차별적인 무역 정책을 펴면 USTR이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근데 이 슈퍼 301조 이게 옛날부터 참 많이 우리 정부 우리나라에도 많이 괴롭혔는데 보면 네, 외국 정부가 미국의 차별적인 무역 정책을 펴면 안 된다. 네, 정부가 개입하지 마라. 뭐 자유 경쟁 시장 원리에 따라서 네, 정부가 개입을 하면 안 된다. 보조금 주면 안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미국이 더 하죠. 요즘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문가를 인용해서 미국 정부가 조사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중국산 선박에 항만료를 부과하는 등 광범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고요. 지난달에는 중국산 커넥티드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차량인데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바퀴 달린 스마트폰처럼 연결된 중국 커넥티드카는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중국으로 전송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EU도 중국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서두르고 있고요. 작년부터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조사해온 EU 집행부는 중국 정부가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상당한 증거를 찾았다고 밝히고 후속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EU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EU는 중국산 전기자전거, 광섬유 케이블, 풍력발전 터빈, 태양광 패널 등 광범위한 제품에 대해서 수입 제한과 관세 부과를 또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튀르키예는 중국의 과도한 무역 적자를 해소할 대책을 요구를 했고요. 인도는 지난해 9월 중국산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자, 중국은 반발하고 있는데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 장관은 이달 양회에서 미국이 아시아 국가에 당황스러운 수준의 무역 억제를 부과했다면서 미국이 중국을 억압하는 데 집착한다면 결국 스스로 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애플 EU 앱스토어 독점 포기야. 한국에서도 100기를 드나? 유럽 디지털 시장법 전면 시행하는데 16년 만에 빗장을 풀어 EU 우대 행위 금지 압박에 앱스토어에 다운로드를 허용한다. 뭐 등등 돼 있네요. 애플이 유럽에서 앱스토어 독점 방침을 포기했고 전용 플랫폼을 통하지 않더라도 아이폰 이용자가 앱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네요. 이제 꼭 앱스토어에서 다운 안 받아도 된다, 그죠? 2008년 앱스토어를 내놓은 지 16년 만에 빗장이 일부 풀린 것이고요. 관련 업계는 이런 흐름이 유럽 이외 지역으로 확대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이렇게 되면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서 뭔가를 하면 게임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이 애플한테 거의 뭐 30%
그 매출에서 떼줘야 되잖아요. 옛날에 백화점이 입점업 제도로부터 매출의 30-40% 떼가듯이. 그래서 애플이 절대 이 부분은 양보를 안 했었는데 빗장이 풀리네요 보니까. 애플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서 이 같은 변경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앱 개발자가 유럽에서 자체 웹사이트를 활용해서 아이폰용 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골자고요. 애플은 개발자들이 자체 개발한 앱을 제3자 앱 마켓에서 제공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고요. 개발자들이 앱스토어를 계속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최대 17%로 낮추는 방안도 내놨다고 하네요. 회사 측은 올해 늦은 봄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네요. 애플은 그동안 모바일 기기에서 쓸 수 있는 앱은 앱스토어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구글이 초창기부터 제3자 앱 마켓을 쓸 수 있도록 한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판매된 디지털 콘텐츠의 최대에 대해서 최대 30%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고 있었고요. 앱스토어 출시 당시에는 중소기업과 1인 개발자도 앱스토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란 평가를 받았었지만 10수년이 지나며 애플과 구글의 과점 체제가 굳어지자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비난이 커졌습니다. 우리 핸드폰, 삼성 핸드폰에는 보면 이 플레이스토어 말고도 이 통신사끼리 결합을 해서 만든 또 무슨 스토어 하나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꼭 앱을 뭐 앱스토어나 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말고도 다운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애플은 그게 안 됐었던 거죠. 여기 보니까 원스토어라고 되어 있네요. 원스토어. 자, 이번 앱스토어 개방 조치는 지난 7일부터 EU 27개국에서 디지털 시장법이 전면 시행된 데 따른 것이고요. 이 DMA는 빅테크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이 됐고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을 해서 이들이 제공하는 운영체제, OS와 SNS, 검색 엔진 등 20개 서비스에 의무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애플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그리고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이 게이트키퍼로 지정이 됐고요. 이들 기업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자사 서비스를 경쟁 업체보다 더 잘 보이도록 하는 우대 행위도 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고 하네요. 반복적으로 위반 시에는 비율이 최대 20%로 상승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야, 매출의 10%면 어마어마하다, 그죠? 세계 각국의 빅테크에 대한 견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애플은 4일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18억 4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애플은 또 항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네요. 한국 정부도 애플과 구글의 결제 방식을 문제 삼아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한국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제정했었죠. 애플과 구글은 법이 생긴 이후 자체 결제 방식 외에 제3자 결제를 허용을 했지만 수수료율을 자체 결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정을 해서 사실상 법을 무력화했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에다가 475억, 애플에다가는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하지만 애플이 제재안에 항의하면서 과징금에 대한 부과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네요. 공정거래위원회가 EU의 DMA와 비슷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과 스타트업의 역차별 우려가 커지면서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빅테크와 미국 정부도 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하네요. 이런 빅테크 규제법 읽을 때마다 애플 주식에 대한 부분을 MP에서 좀 많이 줄여야 되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는요, M7보다 더 센 놈들이 온다. E11 급부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월가가 지목한 일렉트릭 11. 네. 애플, 테슬라, 중국 실적 부진에 매그니피선트 7의 동반 상승이 끝나 북미에서 잘 나가는 대형 기술주, 시장 장악력 높은 플랫폼주를 꼽아라고 돼 있는데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다, 그죠? 자, 일렉트릭 11이 시장 주도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월가 전망이 나왔는데 미국의 투자자문사 에버코어 ISI는 기존 M7에 들어있던 알파벳과 아마존, 메타 등 대형 기술주를 포함해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 플랫폼 기업 등 11개 종목으로 구성된 E11을 차기 유망주로 지목을 하면서 이들이 M7의 왕자를 빼앗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저희도 채슬리 11 종목 이런 걸 갖다가 시장의 변곡점이나 이럴 때마다 한 번씩 발표를 하든가 그런 걸 한번 구상을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은 한국을 좀 대표하는 다우 30 같은 지수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채슬리 30 지수 이런 걸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 11, 일렉트릭 11 이런 거는 약간 테마입니다. 자, CNBC에 따르면 마크 마하니 에버코어의 수석 테크 애널리스트가 최근 투자자 메모에서 일렉트릭 11이 매그니피선트 7을 대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알파벳, 아마존, 메타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그리고 에어비앤비, 부킹홀딩스, 도어대시가 또 들어갔네요. 그리고 쇼피파이, 더 트레이드 데스크 그리고 우버 등 11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는 이들 기업이 속한 전체 시장 크기와 경영 품질, 제품 혁신, 가치 제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11개 종목을 꼽았다고 하면서 향후 몇 년 동안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얘기를 했네요. 자, 다시 한번 이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 시장 크기. 네. 잘하고는 있는데 그 회사가 하는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그냥 500억 시장이다. 네. 그러면 마켓 사이즈가 너무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업이 속한 전체 시장 크기와 그리고 경영 품질, 제품 혁신, 가치 제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11개 종목을 꼽았다고 하고요. 마하니 애널리스트는 M7 종목이 모두 상승하는 장세는 끝났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시장 부진으로 기업 실적이 하락한 애플과 테슬라 때문이고, 애플은 중국 아이폰 판매량이 급감하는 추세이고 테슬라는 중국 전기 자동차 시장에 저가 공세 압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애플 주가는 올 들어서 6.6%, 테슬라는 무려 28.5% 떨어져 있고요.
어, 자, 마하니는 M7 중 아마존 알파벳 메타를 일렉트릭 11에 넣었고 나머지 4개가 빠졌다 그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메타에 대해 투자 의견을 낸 74고 투자 회사 중에서 86.5%가 매수 의견을 냈고 골드만삭스는 아마존에 대해서도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고 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마존이 올해 미국 전자상거래 매출의 38.7%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완전히 압도적이다 그죠? 자, 이 전자상거래가 얼마나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로부터 영향을 받을까 하는데 저도 미국에 가서 홀푸드 뭐 이런 데를 가보면 아마존 프라임 하면서 데스크에서 물어보거든요. 계산하려고 어떻게 하면 아마존 프라임? 아닌데요. 이러면 거의 이제 아마존 프라임 를 구독을 하시는 월 회원? 그죠? 그 회원비를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마 이 아마존에서 이탈하기가 그렇게 많이는 안 될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중국산 저가 제품이 훨씬 싸다 싶은 거는 사게 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아마존보다는 오히려 이 타겟이나 월마트 가서 그 매장에 돌아다니 보면 전부 다 그게 중국에서 수입된 저가 제품들이잖아요. 그쪽이 좀 영향을 오히려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지난해 37.7%보다 오히려 점유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비용 절감 노력에 힘입어서 작년 북미와 해외 시장에서 매출이 늘어난 것과 아마존 웹 서비스 매출이 증가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네요. 알파벳은 AI 부문에서 경쟁하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주가 수익 비율이 낮아서 투자 매력이 높다는 평가인데 알파벳에서 12개월 선행 PER은 지금 20.1배고요. 37배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절반 수준입니다. 아마존과 메타는 올해 각각 16.9 그리고 44.3%나 상승을 했지만 알파벳 주가는 거의 변동이 없죠. 네. 근데 AI가 됐든 이 새로운 기술 혁신이 났을 때 이 두 경쟁업체 중에서 결국은 균형이 한쪽으로 무너지면 그쪽으로 가파르게 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그 AI를 보면 아무래도 좀 이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약간 무너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마하니 애널리스트는 또 시장 지배력이 높은 플랫폼 기업 성장성에 주목을 하면서 항공 숙박 예약 사이트 부킹닷컴을 운영하는 부킹홀딩스는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시장 기대보다 낮은 1분기 실적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소폭 하락했지만 향후 성장성이 높다고 했고요. 에런 캐슬러라는 애널리스트는 부킹닷컴은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더 많은 트래픽을 유도해 이익을 키웠다면서 올해와 내년 예약 건수는 각각 전년 대비해서 10%, 9%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부킹홀딩스의 PR은 20배고요. 올 들어서 0.5%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에 대한 주가 전망도 긍정적인데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늘었고요. 예약 금액은 무려 15%나 증가했네요. 여행 성수기인 봄, 여름을 앞두고 있어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그리고 차량 공유 플랫폼 우버 올 들어서 12일까지 주가가 34%나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연간 흑자를 올린 이후 지난달 700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선언한 영향이 주가에 반영됐다. 이를 두고 시장은 우버가 수익 창출에 집중한다는 신호로 봤다고 합니다. 이제는 자사주 매입도 하네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달 우버의 목표 주가를 78달러에서 91달러로 대폭 높였다고 합니다. 우버 하면
코로나 직후에 그때 제2의 애플 아마존은 이번에 아마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하고 뭐 테슬라 주가가 워낙 좋다 보니까 나가는 유튜버마다 또 그다음 뭐 없습니까 막 얘기할 때 그때 조심스럽게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우버였는데 그러고 나서 우버가 한 5, 60% 오르다가 또 21년, 22년에 많이 빠졌죠 또. 네, 빠지면서 그때도 뭐 여기저기서 댓글로도 아직은 괜찮은 거 맞습니까? 뭐 이렇게 많이 물어들 보셨는데 그때가 딱 처음 얘기했을 때가 32달러 뭐 요랬었던 것 같은데요. 보니까 요즘은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 올라갔으면 얼마나 욕을 또 많이 들어먹었겠습니까?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